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하림님이 오늘 새벽에 깼는데 온통 풀벌레가 우는 소리로 가득하더라고요.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와도 시선 집중해서 뒷목 잡으며 나라 걱정 사서 할 예정입니다. JB 고마워요. 열 올려주셔서. 네, 준비가 돼 있군요. 네, 뭐 이 자세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바다농부님, 개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촌철이 있고요. 찰떡같이 말해도 개똥같이 알아듣는 청취자도 있습니다. JB 마음껏 묻고 또 물어주세요. 듣는 건 저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많아서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떤 뉴스인가요? 김건희 씨가 20대 대선을 서너 달 앞둔 시점부터 작게는 한 주에 한 번씩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등 일종의 제자 훈련을 받아왔다고 노컷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극동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극동방송 관계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정식 제자 훈련을 받은 건 아니었고 시간이 될 때 만나서 기도를 해주고 김장환 목사가 성경을 읽어주는 정도 수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데 김건희 씨가 한글 모르나요? 성경을 읽어주는 정도였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이른바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 대선 경선 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과정인데 이때 크게 불거졌던 게 무속 논란이었습니다. 손바닥 왕자도 등장을 했었죠. 네. 자, 그러면 김장환 목사는 그걸 어떻게 받고 김건희 씨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가 참으로 궁금한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역시 노컷 뉴스의 보도가 있는데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원 다들 알고 계시죠? 김건희 특검이 이 요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비롯한 여러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배용 씨가 줬다는 근거 부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외에 또 이런 게 나왔군요. 롤렉스 시계, 그 사람들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샀다고 쳐요. 근데 왜 그걸 집에 보관하고 요양원 사무실에 보관합니까? 더마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는 손님들 보여주려고? 저 같으면 불안해서 거기 보관 못할 것 같습니다. 도둑 들까 봐. 이건 또 누가 준 거냐, 어디서 왔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군요.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히림이라고 하는 회사 다들 기억하시죠? 히림 측 관련자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2022년 7, 8월쯤 윤핵관과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세무조사 관련해 얘기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전성배 씨가 히림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서 4,500여만 원의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히림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 히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누군가는 관여를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 누군가와 히림의 관계를 캐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거. 히림은 왜 김건희 씨를 안 통하고 전성배 씨를 통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김건희 씨가 바빠서 그랬는지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성배 씨를 통해서 윤핵관으로 알려진 삼선 국회의원과 현직 국세청 최고위 간부가 만났다. 요것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윤핵관은 또 누굴까요? 김건희 특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수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인수님 진짜로 뇌물 박물관을 차려야 할 수준 아닌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2058님 김건희 씨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성경을 누가 읽어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자, 네, 다음 소식으로 많지만 특검에게 좀 맡기고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특검법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짚을 점은요? 자, 주목할 글자가 있습니다. 현행이라고는 두 글자인데 현행 특검법을 문제 삼은 건데 아니 그게 그렇게 문제였다면 왜 이제 내느냐라는 한참 전에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내는 걸까요? 자, 이 지점이 궁금한데 이걸 해석할 방법은 이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더 센 특검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현행 특검법을 고리로 걸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어떤 거죠?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청구했으면 그 청구를 접수해서 판단하는 재판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아하. 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만사부려 튼튼 차원에서 한번 짚어는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뉴스까지 함께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뉴스 오디오 들어보시죠.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 재판장이 최근 여권 등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올해 안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0회 가까이 재판을 했고 올해 12월까지 50회가 넘는 재판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주호 경찰청장 등의 3개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직위원 판사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직위원 판사가 덧붙인 바를 한번 봅시다.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그리고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 주에 3번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을 다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두 가지 뜻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올인하다시피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다른 재판부, 즉 특별재판부가 맡는다고 뾰족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아마 이제 주장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냈다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 청구 이걸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대충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상무 광명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위원 재판부는 확실히 내 편이다. 이런 확신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제 입의 분석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고 황소뭉치님 참 특검으로 큰 양반이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12월 3일 그날 밤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문건을 세로로 2번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건 내용이 뭔지가 궁금했는데 이와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땡땡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을 했고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 명으로 편성을 해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는 12월 3일 밤 11시부터 작성돼서 12월 4일 새벽 1시쯤에 최종 저장된 것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이거는 윤건영 의원 잠깐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이 문서 누가 왜 만든 거라고 보세요? 문서 작성자는 모든 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한 일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직업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불법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 작성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작성한 겁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급은 어느 정도인데요? 팀장급입니다. 팀장급? 네네. 팀장급이 이런 내용을 기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공직 생활을 10여 년 넘게 했는데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건이 지니는 파급력, 영향력들을 고려했을 때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직업 공무원의 촉이고 그게 직업 공무원인 겁니다. 어제 의원님이 밝힌 내용을 지금 다 미처 전해드리니까 간략하게만 요약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 기능이 없는 국정원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것까지 네. 담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정원에는 법적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우회 방안까지 검토한 겁니다. 요 사실만 보더라도요.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한 거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겁니다. 스스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동원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팀장급이 대통령령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럼 이거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게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정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 감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게 지시가 내려진지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우선 내부 감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문건의 존재를 인지하고 보고받고 파헤치는 동안에 감사가 들어갔던 거라서요. 조금 네. 늦게 시작된 거고 예. 윗선의 지시는 최종 감사 결과 봐야 되겠지만 누군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씨와 조태용 전 원장의 워딩을 보면 상식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씨는 2월 4일 날 헌재 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다 원장하고 이야기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 그리고 간첩 금고와 관련해서는 안보조사국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조태용 전 원장도 1월 국조청문회에서 회의를 밤 11시 반에 회의를 했는데 어떤 정무직이 합수본이 차려지면 국정원이 그걸 지원하게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나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의 말과 정황을 맞춰보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게 12월 3일 밤 11시부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조태영 당시 국정원장이 문건을 하나 받아서 두 번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CCTV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걸 수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시간이 그 증거입니다. 밤 11시에 문서를 작성한 건데 그 시간이 조태용 전 원장이 윤석열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정으로 돌아온 직후고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씨가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 문간을 알려준 직후입니다. 예. 그 시간에 세부 계획을 세웠다는 게 정말 우연일까 묻고 싶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문건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보조사국 인력 80명을 계엄사와 합수에 파견하고 정보조사팀을 구성해서 꾸린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씨가 홍장원 전 1차장에게 말한 짝 잡아들여라 실행 방안을 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안보조사국은 뭐 하는데요, 거기는? 안보조사국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 대공수사하던 곳입니다. 국정원에서 유일하게 수사권을 쥐고 있던 곳이고 말 그대로 핵심 부서고 정말 무서운 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파견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불법 내란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야당 정치인 저를 포함해서 주요 인사를 잡아서 대공 혐의점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하우를 가장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 부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방첩사를 도와라 안보조사국이 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그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정원 동태는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소위 내란의 밤이라고 하죠. 그때 국정원직은 상당수가 재출근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국정원 인력의 대략 한 30%가 달합니다. 지역본부라든지 휴직자 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보조사국 같은 경우는 130명이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130명 중에서 소위 말하는 과장급 이상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불법 내란을 막기 위해서 출근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출근을 했겠죠. 맞습니다. 아무리 계엄이라고 해도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부서에 130명이나 조직적으로 출근했다? 이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거저거 애들로 가지 말고 핵심은 결국은 조태용 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지금 의혹 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내란과 관련해서 파헤칠 게 너무 많아서 국정원은 관심 밖이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확실하게 저는 조태용 전 원장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해야 될 문서를 받아왔고 두 번째로는 그 문서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세 번째는 국정원의 주요 부서의 직원들, 즉 요원들을 동원할 세부 계획까지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봅니다. 보도를 보면 어제 내란 특검 측에서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은 이건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멘트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특검 쪽에서 연락은 안 받으셨습니까, 의원님? 수사관 쪽에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내란 특검에서 저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저는 얼마든지 협조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 지금 전화로 만나 뵀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나중에 인터뷰 모시고 여쭤보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9609님이 소름 끼쳐. 곳곳에 내란 동조자들이 심어져 있었던 거네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라고 했고 3186님 국정원 직원분들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당신 상관 벌 받을 거예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릴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상호, 정청래에 소리쳤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소리쳤다? 네. 자,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런 요지인데요. 자,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민주당도 참여하는 거로 처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설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우상호 수석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원래 사전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따졌고요. 그러자 우상호 수석이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거기 당이 왜 관여하느냐라고 되받아줬고 이에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야겠다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상호 수석이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 뜻이라는 겁니까? 여기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김민석 총리가 나섰는데요. 당초 당정이 사전에 당도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거로 논의를 했더라도 그건 초안이었을 뿐이다 라면서 일단 총리실 산하 TFN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상황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맥락, 이 흐름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 조직 개편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E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의 핵심이 뭡니까?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과 정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 여기에 만약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정말로 법무부안이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보안 수사권 존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래 버리면 설령 TF에서 정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이 그대로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주목할 점은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런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명이 진짜냐. 일단 이거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촌철님들은 이 뉴스의 일단 진위 여부,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추가적인 입장도 좀 궁금해하시긴 하시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뉴스를 탔다면 그것도 취재원이 어딘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